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문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속에서 나이덕 작품에 이어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약용의 수호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서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호제기라는 작품은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글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의 과정을 이제 배울 수도 있고 이 작품 자체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 열기를 먼저 보시면 이 작품은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밝힌 한문수필이다. 수호제의 의미와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작품의 갈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한문수필이라는 점에 별표를 칩시다. 자, 우리 수필이라는 것은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죠? 그쵸, 수필은 바로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술에는 내가 깨닫고 느낀 것을 담담하게 쭉 풀어놓는 그런 갈래를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하는데, 이 교술 갈래의 핵심은 어떤 교훈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깨닫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냥 담담하게 쭉 줄글로 이제 풀어서 쓴 그런 갈래를 우리가 교술이라고 합니다. 일기나 편지나 수필이나 그다음에 감상문, 이러한 다양한 갈래들이 교술에 속한다고 첫 시간 과제 피드백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글은 한문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과서에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오로지 한문으로만 쓴 글을 이제 한문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한글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문을 번역한 글을 읽다 보면은 조금 해석한 게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한자에 쓰이는 맥락을 한글로 그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문 양식 중에서도 기에 해당해요. 이 기는 여러분 일기할 때 그 기자, 기록할 기자인데요. 한문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기라는 유형의 그런 양식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기나 유람기나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이상의 봉별기라는 소설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이 한문 양식 기의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을 번역한 그런 기 갈래라는 거를 알아두고 지은이를 보시면 정약용 선생입니다. 굉장히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사상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그런 대단한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화성을 이제 거중기로 축조를 한 굉장한 이제 과학자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죠? 처음부터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수호제기입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정약용에게는 큰형님이 있었는데 큰형님은 정약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한 큰형님이 집에다가 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어떤 이름을 붙였냐?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이 수호제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수호, 지킬 숫자에 나 오자죠. 그래서 나를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라는 것은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제 기숙학교 같은 개념인데요. 뭐 동제, 서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이런 학교와 같은 의미라고 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붙이신 거죠. 그래서 수호제라는 뜻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이 굉장히 그 이름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여긴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점이 이상하냐? 자,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자, 여기에서 절실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한문을 번역할 때 어색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냥 이제 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 중에 내가 가장 확실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수도 없는 거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항상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가 정약용 선생이 장기로 귀향을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이제 포항 지역의 옛 이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벌써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기로 귀향. 자, 귀향이라는 것은 예전에 관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제 임금님이 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너 여기 관직에서 물러나서 어디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짱 박혀 있다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약용은 서울에 살다가 귀향을 오게 됐어요. 쫓겨난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스스로 그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아까의 그런 상황과 180도 바뀌었죠. 인식이. 예전에는 지키지 않아도 어디 가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라고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이 정약용 선생은 무엇을 깨달았냐? 읽어보면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밭이라는 거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땅을 이제 들고서 훔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 집이라는 것도 땅 위에 지어진 거니까 누가 이제 들고 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지킬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물론 이 꽃나무나 과일 나무들은 이제 뽑아가려면 얼마든지 훔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그래서 꽃나무나 과일 나무들을 뽑아가려면은 또 흙을 한 움큼 깊숙이 파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훔쳐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책을 훔쳐서 없앨 자가 있는가? 자, 물론 예전에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제 중국에 분서갱유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 황제가 자신의 그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나라에 관한 기록이 아닌 모든 시와 책 이런 사상 철학서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이제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서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떠올릴 때 물론 이 정약용 선생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런 내용을 쓴 거겠죠. 그래서 내 책을 훔쳐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진시황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시황제가 아무리 책이랑 유학자들을 다 죽여버렸어도
그 사상과 깨달음, 그러한 진리는 세상에 이미 퍼져나가서 물이나 불처럼 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없앤다고 해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훔쳐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예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자기 주장에 설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자, 옷이나 양식, 자, 이런 것도 훔쳐가기에는 제일 그런 가벼운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러한 것들을 훔쳐가서 나를 옹색하게 해. 그래서 나를 그것이 없으면 쩔쩔매게 만들어. 옹색하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쿨하지 못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쩔쩔매는 상황에 우리가 옹색하다, 구차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내가 옹색하게 될지언정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래요. 비록 당장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도둑이 한두 개 훔쳐간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될 뿐이래요.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옷이나 양식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내리냐?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약용이 사용한 증명 방법은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를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귀납법을 사용해서 이 논리를 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그런데요. 자,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자, 오직 자, 이 나라는 것만은 잘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 어떤 규칙성도 없대요. 그냥 순간적으로 도망가고 그냥 또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들고 어떤 규칙이라도 있으면 좀 예상을 하면서 관리를 할 텐데 법칙이 없으니까 내 통제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자, 여기에서 이 서로 배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바로 자, 본질적 자아와 자, 현상적 자아라는 자,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우리가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를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자, 현상적 자아라는 것은 자, 이 현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적 자아는 상황에 따라 자, 수시로 변하는 존재.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어떤 철학자들에 따라서는 인간이란 원래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항상 바뀌는 존재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때의 그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부터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상냥하게 대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자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자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적 자아는 그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죠. 나 오늘 집에 가면 TV 안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막 TV 보면서 재밌게 웃고 있어. 그럼 나도 보고 싶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본질적 자아는 금세 도망가 버리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조금 신뢰롭지 못한 내가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자, 우리 프로이트가 자아를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드, 에고, 그 다음에 요 맨 꼭대기의 자아를 슈퍼에고, 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드는 조금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고, 에고는 그냥 평상시 상태의 자아이고, 자, 이 슈퍼에고는 자기 밑에 이 자아들이 잘 하고 있나 감시하는 그런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아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적 자아는 약간 이제 슈퍼에고에 해당하고, 요 현상적 자아는 그런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수시로 충동질을 당하는 그런 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이익으로 꼬시면, 유혹하면 자아는 떠나가요. 내가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익을 따라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한 그 본질적 자아를 떠나가게 돼요. 또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에서도 봤듯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문인들은 바로 이 겁 때문에 이제 변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일제 탄압이 무서워서 민족을 지키려는 그러한 본질적인 자아의식이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친일 문인들도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자, 떠나간대요.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것들에 이제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노래 좀 몇 곡 듣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이제 노래에 빠지면 몇십 분씩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자,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자,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대요. 이성에게 어떤 호감이나 끌림이 생기면 또 뭔가 공부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자, 단순호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예전에는 아름다운 사람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단순호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붉을 단자에 입술순 국어 자음에서 양수는 배웠죠. 그때 입술을 가리켰던 순자이고, 그 다음에 하얄 호자예요. 그 다음에 치아 할 때 그 치죠. 그래서 입술이 붉고 이가 하얀 사람은 우리 예전부터 전통적인 미인상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또 이제 같이 엮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자성어는 설빈화인데, 자, 설빈, 이 눈설자고 터럭빈, 그다음에 꽃화, 그다음에 얼굴 안자예요. 그래서 눈결같이 고운 그런 머릿결과 화한 꽃처럼 예쁜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아이돌들도 피부 새하얗게 하고 입술 빨갛게 하고 머릿결도 신경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의 기준이 예전부터 항상 비슷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이제 마음이 금방 떠나간대요. 그래서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렇게 혹한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성에 대한 호감은 한번 발생하면 그게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니 자, 여기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실과 끈으로 묶고 자, 빗장과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기법. 자, 우리 작년에 황진희 시조 배우면서 했었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자, 이런 문학의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는 이유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근다. 조금 이제 오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을 뭐 엄청 심하진 않지만 또 이제 과장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5번째 줄부터 이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그런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자아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과거,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이죠. 중앙관리가 되기 위한 그런 과거 시험이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그래서 공부하던 처지에서 이제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벼슬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처지에서 벼슬을 얻은 처지로 처지가 바뀌게 되었고 12년 동안이나 그런 공직에 머물러서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국가적인 큰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고위관리직에서 활동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었어요.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자,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자, 이 표현은 자신이 유배를 당했다라는 그것을 신선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서울 한양에 있다가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제 멀리 포항으로 이제 유배의 길을 떠나는 그 과정으로 이제 유배라는 상황을 새롭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야 멈추게 되었다. 이제 굉장한 깡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